엄마, 잠깐만 내리세요. 안전벨트 점검 좀 하게요. 비 오는 날은 지금도 고속도로가 떠오릅니다. 쏟아지는 빗속에서 차 문이 닫히는 소리. 그게 나를 세상에서 지워버린 신호 같았습니다. 아들은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창밖을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 순간 모든 게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끝날 때 다른 인생은 시작되거든요. 내 손에 쥐어진 휴대폰이 그걸 증명하듯 울렸습니다. 입금 50억 원 그날 진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누구나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 하나쯤은 있지요. 그 사연을 꺼내어 함께 나누는 공간, 여기는 날마다 사연입니다. 혹시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경기도 외곽 산자락 아래 작은 마을. 버스가 하루에 4번만 서는 그곳에 박말순의 구멍가게가 있습니다. 페인트 벗겨진 간판, 삐걱거리는 유리문, 그리고 낡은 진열대. 65의 박말순은 이곳에서 15년째 홀로 가게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박말순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먼지 쌓인 진열대를 닫고 냉장고 문을 열어 우유 유통기한을 확인합니다. 하나둘 상한 것들을 골라내며 박말순은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은 손님도 뜸합니다. 마을 입구에 대형마트가 들어선 뒤로는 더욱 그렇죠. 오전 10시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말순이 라면 하나만 주소. 박말순은 선반에서 라면을 꺼내 건넸어요. 1,500원입니다. 할머니는 동전 몇 개를 내밀었죠. 박말순은 그 동전을 받아 낡은 서랍에 넣었습니다. 동전 부딪히는 소리가 텅 빈 가게 안에 울렸어요. 손님이 나간 뒤 박말순은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죠. 10년 전 사진입니다. 아들 정민, 며느리 수진, 그리고 5살 손녀 하나.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박말순은 사진 속 손녀 하나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15살이 되었을 텐데 얼마나 컸을까요? 정민은 1년에 두세 번 얼굴을 비춥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죠. 올 때마다 바쁘다는 핑계로 금방 돌아갑니다. 박말순은 섭섭하지만 내색하지 않아요. 아들도 바쁘니까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해질 무렵 박말순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매출은 10,000원이 채 안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켰습니다. 텅 빈 거실, 혼자 앉는 식탁. 박말순은 냉장고에서 반찬 몇 가지를 꺼내 밥상을 차렸죠. 혼자 먹는 밥은 언제나 맛이 없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박말순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장롱 서랍을 천천히 열었어요. 거기엔 남편 김덕수의 유품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습니다. 멈춰있는 손목시계, 달아빠진 지갑, 공장 출입증, 그리고 오래된 결혼 반지. 박말순은 손목시계를 들어 귀에 갖다 댔습니다. 당연히 소리는 나지 않았죠. 김덕수는 평생 공장 경비로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던 사람. 말은 없었지만 성실했어요. 정민을 대학까지 보냈고 빚 한 번 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3년 전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죠. 장례식 날 공장 동료들과 몇몇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중 김영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말쑥한 양복 차림에 고급스러운 시계를 찬 중년 남자. 김영수는 조문을 마치고 박말순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영수물산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죠. 형님이 생전에 사모님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일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박말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남편이 그런 친구가 있었다니 조금 의아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 박말수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밤이면 정막이 무서웠어요. 텔레비전을 켜놓고 자곤 했죠. 사람 목소리라도 들어야 덜 외로웠으니까요. 가끔 새벽에 깨서 옆자리를 더듬곤 했습니다. 빈자리만 만져질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박말순의 낡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민이었어요.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갈게요. 할 얘기가 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진지한 느낌이었죠. 박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주말 아침 박말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장을 보러 시장에 갔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 손녀 하나가 좋아하는 잡채 재료, 그리고 신선한 생선까지. 가방 가득 짐을 들고 돌아왔죠. 부엌에 서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 끓이고 생선 굽고 잡채 볶고 김치전도 부쳤어요. 오랜만에 집안이 따뜻한 음식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오후 2시쯤 차 한 대가 골목 앞에 섰습니다. 정민, 수진, 그리고 훌쩍 큰 손녀 하나가 내렸어요. 박말수는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어머, 우리 하나 이렇게 컸네. 손녀 하나는 수줍게 웃었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박말수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박말순이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죠. 정민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을 먹기보다는 박말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얼굴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정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 구멍가게는 이제 그만 접으세요. 손님도 없고 힘드시잖아요. 박말수는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아직 괜찮아. 할만해. 하지만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나이가 벌써 65이에요. 혼자 계시는 것도 위험하고요. 우리랑 같이 사세요. 수진이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모실게요. 방도 비워뒀어요. 하나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손녀 하나는 박말순의 손을 잡았죠. 할머니, 우리 집에 오세요. 제가 할머니 방 예쁘게 꾸며놨어요. 박말순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자기를 생각하고 있구나. 외로움이 속삭였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어도 돼.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폐가 되는 건 아닐까? 박말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다 손녀 하나의 맑은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박말수는 마음을 정했죠. 그래, 알았다. 너희 집으로 갈게. 정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엄마, 잘 결정하셨어요. 다음 주에 이사 도와드릴게요. 아이들이 떠난 뒤 박말수는 혼자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져갈 것과 버릴 것을 나눴죠. 오래된 장롱 서랍을 열다가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토지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어요. 경기도 어딘가 박말순 명의의 땅. 남편이 젊은 시절 헐값에 샀다던 그 땅이었습니다. 별같이 없다고 했었죠. 박말순은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박말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초여름 6월 중순이었지만 하늘은 잿빛이었어요. 일기예보에서는 장마전선이 북상한다고 했죠. 박말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짐을 정리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집이지만 가져갈 건 많지 않았어요. 구멍가게 문에 폐업이라고 적힌 종이를 붙였습니다. 흰 종이에 검은 매직으로 쓴 글씨.
박말수는 그 글씨를 한참 바라봤어요. 15년을 지켜온 가게였습니다. 새벽마다 문을 열고 밤마다 문을 닫던 곳. 남편이 떠난 뒤 박말순의 전부였던 곳이죠. 손가락으로 간판을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웠어, 그동안. 박말순은 작게 속삭였어요. 정오쯤 정민의 차가 골목 앞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였죠. 최근에 산 차인지 번쩍번쩍 빛이 났어요. 정민과 수진이 내렸습니다. 엄마, 짐 준비 다 됐어요? 정민이 트렁크를 열며 물었어요. 박말수는 마당에 놓인 낡은 가방 2개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다야. 수진이 가방을 들어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이게 전부예요? 다른 짐은요? 없어. 필요한 것만 챙겼어. 박말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챙길 게 없었어요. 옷 몇 벌, 남편 유품 몇 가지, 그리고 토지 서류가 든 봉투. 그게 전부였죠. 정민이 가방을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박말수는 집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마당의 장독대, 마루에 앉아 쉬던 평상, 낡은 대문.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박말수는 눈물을 삼켰어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박말수는 뒷좌석 오른쪽에 앉았어요. 낡은 가방 하나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그 안에는 남편의 유품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운전석에 앉고 정민은 조수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시동이 걸렸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백미러에 비친 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박말수는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봤죠. 담장 너머로 보이는 지붕, 골목길 입구에 큰 나무. 모든 게 작아지더니 이윽고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한참을 달렸습니다. 국도를 벗어나 큰 길로 접어들었어요. 창밖으로 낯선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말수는 가슴 한편이 허전했어요. 하지만 곧 익숙해지겠지요. 아들 집에서 손녀 하나와 함께 지내면 외롭지 않을 테니까요. 그때 정민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휴게소 들렀다가 가요. 화장실도 가셔야 할 것 같고 바람도 좀 쐬시고요. 박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러자. 하지만 속으로는 이상했습니다. 집이 그리 먼 것도 아닌데 굳이 휴게소를 들를 필요가 있을까요? 수진이 고속도로 진입로로 핸들을 돌렸습니다. 저기 청평 쪽으로 갈게요. 거기 휴게소가 깨끗하거든요.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았어요. 긴장한 것처럼 들렸죠. 박말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톨게이트를 지나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차들이 빠른 속도로 달렸어요.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리더니 이윽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늘었던 빗줄기가 금세 굵어졌습니다. 수진이 와이퍼를 켰습니다. 좌우로 움직이는 와이퍼 소리만 차 안에 울렸어요. 라디오도 켜지 않았죠.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정민은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봤어요.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말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로 산들이 이어졌어요. 나무들이 빗속에 젖어 있었죠. 차들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지나갔습니다. 박말수는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얘들아, 우리 어디로 가는 거냐? 박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 가는 길 맞지? 정민은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네, 엄마. 금방 도착해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 말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빗줄기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앞차의 후미등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수지는 속도를 늦췄죠. 와이퍼를 가장 빠른 속도로 돌렸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를 켰어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시간당 강수량이 30mm를 넘고 있는데요.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감속 운행하시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고속도로에서 빗길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는데요. 박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민이 라디오를 껐습니다. 다시 와이퍼 소리만 들렸어요. 수진의 손이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질린 손마디가 보였죠. 정민은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화면을 켰다 껐다 반복했어요. 얼마나 갔을까요? 수진이 갑자기 비상등을 켰습니다. 깜빡이는 붉은 불빛이 차 안을 비췄어요. 그리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습니다. 차가 갓길로 빠져나갔죠. 왜 그래? 박말순이 놀라 물었습니다.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잠깐 확인해 봐야겠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말순은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차는 멀쩡했습니다. 차가 갓길에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세차게 내렸어요.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렸죠. 정민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빗물이 차 안으로 튀어들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정민이 뒷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잠시 내리세요. 안전벨트 좀 확인해야겠어요. 박말순은 의아했지만 아들의 말에 순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차가운 빗물이 신발을 적셨어요. 차들이 옆을 무서운 속도로 지나갔습니다. 바람이 옷을 휘감았죠. 박말순은 몸을 움츠렸어요. 얘야, 추운데 빨리 하자. 여기 위험해. 정민은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박말순의 가방 2개를 꺼내 갓길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엄마, 짐이요. 박말순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짐을 내려놓니?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박말순은 뒷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얘들아, 나 타야지. 손잡이를 당겼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정민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표정 없는 얼굴이었어요. 입술이 움직였죠. 미안해요, 엄마.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박말순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박말순은 차를 따라 뛰었어요. 정민아, 정민아.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빗속을 가르며 점점 멀어졌어요. 후미등이 작아지더니 이윽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박말순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폭우가 온몸을 적셨어요.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갓길 위에 놓인 가방 2개. 그게 전부였어요. 차들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지나갔습니다. 박말순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을 것 같았죠. 하지만 박말순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버렸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폭우 속의 말이에요. 왜 이러는 거냐? 박말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믿었던 아들이 떠나갔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만 가득했죠.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박말순은 갓길에 홀로 서 있었어요. 온몸이 젖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죠. 차들은 쉴 새 없이 지나갔어요. 물보라가 튀어 박말순의 옷을 더욱 적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정신이 멍했어요. 아들이 자기를 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차가운 빗물이 현실을 일깨웠죠.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박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갓길 바닥에 놓인 가방 2개가 보였어요. 빗물에 젖어가고 있었죠. 박말수는 비틀거리며 가방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가방을 열었어요. 옷가지들이 젖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박말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일어서야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박말수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방 2개를 들었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버릴 수는 없었어요. 이게 박말순에게 남은 전부니까요. 걷기 시작했습니다. 갓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신발 안으로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발이 시렸죠. 얼마나 걸었을까요? 10분쯤 지났을 때 뒤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말수는 뒤돌아봤어요. 큰 화물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차가 박말순 옆에 멈춰섰죠. 운전석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어르신, 여기서 뭐 하세요? 위험해요. 남자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박말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남자를 바라봤죠. 남자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우산을 펼쳐 박말순에게 씌워줬어요. 어르신, 일단 차에 타세요. 여기 계시면 큰일 나요. 남자는 박말순의 가방을 들어 화물차 조수석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박말순을 부축해 차에 태웠어요. 박말순은 저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자가 이끄는 대로 따랐죠.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히터가 켜져 있었어요. 남자는 운전석에 앉아 박말순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떻게 고속도로 갓길에 계셨어요? 박말순은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날.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일단 가까운 휴게소로 가요. 몸 좀 녹이셔야겠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10분쯤 달렸을까요? 휴게소 표지판이 보였어요. 남자는 휴게소로 차를 몰았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박말순을 부축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휴게소는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남자는 박말순을 구석자리에 앉혔습니다. 여기 앉아 계세요. 따뜻한 거 사올게요. 남자는 매점으로 갔다가 뜨거운 옥수수차 한 잔을 가져왔어요. 박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셨죠. 뜨거운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온몸에 온기가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옆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어요. 한참 만에 박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네요.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정신은 조금 돌아왔어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죠. 천만에요. 당연한 걸요. 그런데 어르신, 정말 괜찮으세요? 박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남자는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혹시 또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제가 이 근처에서 화물 운송 일하거든요. 박말순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죠. 남자는 박말순이 안정을 찾은 걸 확인하고 일어섰어요. 그럼 저는 가봐야 해요. 어르신, 부디 조심하세요. 남자는 휴게소를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박말순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오갔죠. 박말순은 옥수수차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박말순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낡은 휴대폰이었지만 아직 작동했습니다. 화면에 문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죠. 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박말수는 별 기대 없이 문자를 열었어요. 통장 잔액이 몇 안 되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자 내용을 본 순간 박말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입금 50억 원 마이너스 송금인 김영수. 박말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분명히 50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김영수. 그 이름은 남편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장례식 때 왔던 사람. 영수물산 대표이사라던 그 사람. 박말수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왜 그 사람이 자기에게 50억 원을 보낸 걸까요? 박말수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려 비밀번호를 누르기가 힘들었어요. 몇 번 만에 겨우 로그인했죠.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50억 원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박말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꿈이 아닐까요? 하지만 화면 속 숫자는 분명했습니다. 50억? 박말수는 평생 본 적 없는 금액이었어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왜 김영수가 이런 돈을 보낸 걸까요? 남편과 무슨 관계였길래요? 박말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문득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공장 경비로 일했던 남편. 가난했지만 성실했던 남편. 하지만 박말순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박말순은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문자를 한 번 더 읽었어요. 입금 50억 원 마이너스 송금인 김영수.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보낸 돈이었어요. 창밖의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말순의 마음속에는 다른 감정이 일기 시작했어요. 혼란, 궁금증, 그리고 희미한 희망. 아들이 자기를 버렸지만 이상하게도 다른 문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박말순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죠. 이제 할 일이 생겼어요. 이 돈이 무엇인지, 왜 자기에게 온 건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휴게소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는 조금 약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박말순은 휴게소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잠을 설쳤습니다. 50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야윈 얼굴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결기가 서려 있었어요. 모텔을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은행 가주세요. 가장 가까운 곳으로요. 택시는 10분쯤 달려 시내 은행 앞에 섰어요. 박말순은 요금을 내고 내렸습니다. 큰 건물이었죠.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게 보였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갔어요. 젊은 여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죠. 어떻게 오셨어요? 박말순은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확인하고 싶어서요. 여직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금액을 본 거예요. 아, 잠시만요. 담당자를 모셔올게요. 여직원은 안쪽으로 사라졌죠. 잠시 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직원이 나왔어요. 어르신, 이쪽으로 오시죠. 상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남자 직원은 박말순에게 신분증을 요청했죠. 박말순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로 뭔가를 확인했어요. 고객님, 상속 처리건 맞으시죠? 직원의 말에 박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상속이요? 무슨 상속 말씀이세요? 직원은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여기 확인해 보시겠어요?
박말수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첫 장에 큰 글씨로 적혀 있었죠. 유산 상속 처리 완료 마이너스 수취인 박말순, 그 아래에는 남편 김덕수의 이름이 보였어요. 금액란에는 50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들바들 흔들렸어요. 이게 무슨... 박말수는 말을 잇지 못했죠. 직원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인이신 김덕수 선생님께서 젊은 시절 공장을 동업하셨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개발한 특허권이 있었는데요. 박말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편이 공장을 동업했다고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직원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 특허권이 최근 큰 기업에 매각되면서 수익금이 발생했습니다. 동업자분이신 김영수 대표님께서 고인의 몫을 배우자분께 송금하신 거예요. 박말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 김덕수는 평생 공장 경비로 일했어요. 그게 박말순이 아는 전부였죠. 하지만 젊은 시절 동업을 했다니, 특허권이 있었다니 전혀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일을 했었나요? 박말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서류상으로는 30년 전 일입니다. 당시 작은 부품 공장을 함께 운영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개발한 기술이 특허를 받았고요. 박말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30년 전이면 정민이 태어나기 전이었어요. 남편과 막 결혼했을 때죠. 그때 남편이 공장 일을 했었던 건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동업이었는지는 몰랐어요. 경비로 일한다고만 들었거든요. 왜 지금까지 말을 안 했을까? 박말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마도 사업이 잘 안 되셔서 그러셨을 겁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수익이 거의 없었거든요. 특허는 등록됐지만 활용되지 않았으니까요. 박말수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실패한 사업을 말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평생 숨기고 살았던 거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 기술이 가치를 인정받았고 결국 큰 돈이 된 겁니다. 직원이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김영수 대표님께서 보내신 공문이에요. 읽어보시겠어요? 박말수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거기엔 김영수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형님, 그동안 못다한 약속을 이제라도 지킵니다. 형수님께 이 돈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형님이 평생 힘들게 사신 건 제 탓도 있습니다. 부디 이 돈으로 편안한 노후 보내십시오. 박말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이 힘들게 살았던 이유, 가난 속에서도 묵묵히 일했던 이유,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어요. 남편은 실패를 견디며 살았던 거예요.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통장은 고객님 명의로 되어 있고요.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산관리 상담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박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은행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박말수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죠. 여보, 당신이 이런 걸 남겼구려. 벤치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때 화면에 알림이 가득한 게 보였습니다. 부재중 전화였죠. 모두 정민에게서 온 거였어요. 25통. 어제부터 계속 전화가 왔던 겁니다. 문자도 몇 개 와 있었습니다. 박말수는 문자를 열어봤어요. 엄마, 전화 좀 받아요. 엄마, 어디 계세요? 엄마, 연락 주세요. 걱정돼요. 문자 내용들이었습니다. 박말수는 피식 웃었습니다. 걱정이라니요. 자기를 고속도로에 버린 아들이 무슨 걱정이에요. 아마 돈 얘기를 들었겠죠. 어떻게든 알아낸 겁니다.
박말순 앞으로 50억이 입금된 걸요. 정민이, 넌 알고 있었니? 이 돈을? 박말순은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같이 살자고 한 이유, 토지 서류를 챙긴 이유, 이제 이해가 되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겁니다. 박말순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전화를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 박말순에게 필요한 건 시간이었어요. 생각할 시간, 계획할 시간. 일어났습니다.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어제 고속도로 갓길에 버려졌을 때와는 달랐죠. 이제 박말순에게는 힘이 생겼습니다. 50억이라는 돈이 아니라 진실을 알게 된 힘이었어요. 박말순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요. 아들이 자기를 버렸듯이 이제 박말순도 선택할 겁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누구와 함께 할지,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할 거예요. 카페 하나가 보였습니다. 들어가서 커피를 주문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죠.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의 맛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박말순은 휴게소 근처 작은 모텔에 머물렀어요. 방은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밖으로 고속도로가 보였죠. 차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갔어요. 박말순은 그 차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틀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남편의 숨겨진 과거, 50억이라는 거금, 그리고 아들의 배신.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액을 확인할 때마다 이게 현실임을 깨달았죠. 정민의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문자도 끊임없이 도착했어요. 하지만 박말순은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박말순은 젖은 옷가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쪽을 뒤지다가 낯선 서류 봉투를 발견했어요. 언제 들어간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았죠.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첫 장은 토지 등기부등본 사본이었습니다. 박말순 명의로 된 토지, 남편이 남긴 그 땅이죠. 하지만 그 다음 장을 보고 박말순은 숨이 멎었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동의서라는 제목의 문서였어요. 수중자란에는 정민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하단에는 박말순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말순은 이 서류에 사인한 적이 없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죠. 서명은 박말순의 것과 비슷했지만 필체가 조금 달랐어요. 누군가 흉내낸 겁니다. 며느리 수진이었겠죠. 언제 이런 걸 준비했을까요? 박말순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구나. 중얼거렸습니다. 같이 살자던 말, 이사하자던 제안,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처음부터 토지와 재산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연락한 이유, 며느리의 다급한 태도,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박말순을 버린 이유까지. 아마도 토지 가치가 올랐다는 걸 알았겠죠. 그리고 상속금 소식도 어떻게든 들었을 겁니다. 박말순은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고속도로 갓길에서 충분히 울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분노였습니다. 오후 3시쯤 모텔 방문이 노크되었습니다. 박말순은 서류를 가방에 넣고 문 쪽으로 갔어요. 누구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죠.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정민이요. 박말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여길 찾아왔을까요? 하지만 곧 이해했어요.
휴대폰 위치 추적이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 찾으려면 찾을 수 있었겠죠.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정민과 수진이 서 있었어요. 정민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죠. 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틀 동안 잠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들어오너라. 박말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정민과 수진이 방 안으로 들어왔죠. 문을 닫았습니다. 좁은 방에 세 사람이 마주 섰어요. 정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요?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죠. 하지만 박말수는 그 속에서 다른 감정을 읽었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찾았다고? 박말수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날 버리고 가놓고 찾았다고 하니? 정민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엄마, 그건 오해예요. 정말로요. 박말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고 팔짱을 꼈어요. 오해? 뭐가 오해냐?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민은 말문이 막혔죠. 수진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날 차가 정말 이상해서 그랬어요. 급하게 멈추다 보니까 어머니를 미쳐. 그럼 왜 돌아오지 않았니? 박말순이 물었습니다.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 내가 고속도로 갓길에 혼자 있었는데 말이야.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민이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하지만 박말순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용서? 박말순은 피식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폭우 속 고속도로에 날 버려놓고 용서를 바라니? 수진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그 돈 말이에요. 드디어 본론이 나왔습니다. 박말순은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무슨 돈? 은행에서 입금된 그 돈이요. 50억?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관리도 필요하고 세금 문제도 있고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도와준다? 박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가 날 도와주겠다고?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엄마. 저희가 옆에서 잘 관리해 드릴게요. 명의도 저희 쪽으로 일부 옮기시면.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말순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래, 이제야 본심이 나오는구나. 정민과 수진이 움찔했습니다. 박말순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냐? 날 모시는 거냐? 아니면 내 재산이냐?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어요. 엄마, 무슨 말씀을? 정민이 변명하려 했지만 박말순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한 거지. 날 집으로 데려가고 재산을 빼앗고 그 다음엔. 박말순은 말을 멈췄어요. 버릴 생각이었지?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숙였죠. 박말순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평생 힘들게 번 돈이야. 가난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셨어. 너를 키우려고 말이다. 그런데 너는 뭘 하는 거냐? 정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말순은 계속 말했어요. 이 돈은 내 아버지가 내게 남긴 거야. 나 혼자 쓰라고. 너희 줄 생각 없어.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가족이잖아요. 가족? 박말순이 웃었습니다. 가족이 서로를 고속도로에 버리냐? 박말순은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거라. 이제 너희는 내 아들 며느리가 아니다. 정민이 놀라 소리쳤어요. 엄마. 하지만 박말순은 단호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거다.
유기죄로 고소할 거야. 박말순의 말에 정민이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박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내 몫이 아니야. 내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길 바랄 뿐이지.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박말순은 문을 닫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죠.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박말순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말순아. 정민과 수진을 내보낸 뒤 며칠이 흘렀습니다. 박말순은 모텔을 떠나 시내의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가구도 없고 짐도 없었지만 조용했습니다.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어느 날 오전 박말순은 침대 옆에 놓아둔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유품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손목시계, 낡은 지갑, 그리고 공장 출입증.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남편을 떠올렸죠.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박말순과 어린 정민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박말순은 중얼거렸어요. 지갑 뒷주머니를 뒤지다가 낯선 종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접혀 있었어요. 펼쳐봤죠? 편지였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어요. 손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스럽게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말순아, 이 편지를 읽는다는 건 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평생 가난하게 살게 해서. 하지만 후회는 없어. 너와 함께한 시간들이 내 인생의 전부였으니까. 박말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글을 계속 읽었어요. 사실 내게는 숨긴 게 하나 있어. 젊은 시절 친구 영수와 함께 공장을 했었어. 작은 부품을 만드는 곳이었지. 그때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특허를 받았어. 하지만 사업은 실패했지. 돈도 한 푼 못 벌고 망했어. 박말순은 숨을 삼켰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했었다니. 평생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나는 너한테 말하지 못했어. 부끄러웠거든. 실패한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공장 경비 일을 하며 조용히 살았지. 하지만 영수는 달랐어. 끝까지 기술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지. 그리고 성공했어. 박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꼭 쥐고 계속 읽었어요. 영수가 약속했어. 만약 그 특허가 돈이 되면 내 목도 챙겨주겠다고. 나는 믿지 않았어. 이미 실패한 사업인데 무슨 돈이 되겠어. 하지만 영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혹시 내가 죽고 난 뒤에 그 돈이 내 손에 들어간다면 꼭 기억해. 그건 내 돈이야. 박말순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어요. 말순아, 그 돈은 꼭 내 이름으로 지켜라.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마. 아들한테도 주지 마. 나는 내가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을 찾길 바랐다. 평생 고생만 시킨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부디 행복하게 써라. 사랑한다, 말순아.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박말순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 평생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당신, 나 이제야 알았어요. 내가 왜 이 돈을 받아야 하는지. 박말순은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은 박말순이 자유롭게 살길 원했어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서기를 바랐던 겁니다. 박말순은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무뚝뚝했지만 따뜻했던 사람. 말은 없었지만 사랑이 깊었던 사람. 고마워요, 여보.
이제 알겠어요. 그날 오후 박말수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큰 건물이었어요. 3층에 법률사무소가 있었죠.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접수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박말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직원은 상담실로 안내했죠. 잠시 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최은정입니다.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박말순은 인사를 했죠. 박말순이라고 합니다. 최은정 변호사는 박말순 앞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박말순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들이 자기를 버린 일, 50억이 입금된 일, 그리고 남편의 편지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최은정 변호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어요. 박말순이 이야기를 마치자 고개를 끄덕였죠. 많이 힘드셨겠어요.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유기재 고소장부터 작성하죠. 고속도로 갓길에 버려진 건 명백한 범죄예요. 최은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박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재산 관리도 도와드릴게요. 혹시 다른 계획은 있으세요? 박말순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어요.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최은정 변호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재단요? 네. 저처럼 외로운 노인들을 돕는 재단이요. 남편이 남긴 돈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박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최은정 변호사는 미소 지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는데 천천히 진행하시죠. 박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박말순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재단 이름을 생각했죠. 뭐가 좋을까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정했습니다. 말순복지재단. 자기 이름을 딴 재단. 평생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던 박말순. 이제는 박말순 자신으로 살고 싶었어요. 노트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또박또박 정성스럽게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박말순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나 이제 내 길을 가볼 거예요. 당신이 바라던 대로요. 남편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말순은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이 웃으며 지켜보고 있다는 걸요. 박말순도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다음 날 최은정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갔습니다. 재단 설립 서류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최은정 변호사가 서류를 밀어줬죠. 박말순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또박또박 자기 이름을 적었어요. 박말순. 그리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꾹 눌렀죠. 축하드려요. 이제 재단 대표님이세요. 최은정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말순도 웃었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박말순은 그동안 많은 일을 했어요. 재단 설립 준비를 마쳤고 변호사 최은정과 함께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유기죄 고소장이었죠. 증거도 충분했어요. 고속도로 감시 카메라 영상, 휴게소 영수증, 그리고 화물차 운전사의 증언까지. 최은정 변호사는 철저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이건 범죄예요. 법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박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죠. 처음엔 망설였어요. 아들을 고소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편지를 읽고 나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동안 정민에게서 연락은 계속 왔습니다. 전화, 문자, 심지어 원룸 앞까지 찾아왔었어요. 하지만 박말수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문자도 읽지 않았죠. 이미 결정한 일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최은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고소장이 접수되었어요. 곧 경찰에서 조사에 들어갈 겁니다. 박말수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알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정민의 집 앞에 경찰차 2대가 섰습니다. 형사들이 내렸어요. 초인종을 눌렀죠. 정민이 문을 열었습니다. 네. 낯선 얼굴들의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정민 씨 댁 맞으시죠? 유기죄 혐의로 조사받으러 가셔야겠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정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유기죄요? 무슨 말씀이세요? 박말순 씨가 고소하셨습니다. 지난달 경기 북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요. 형사가 설명했죠. 정민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현관 안쪽에서 수진이 나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부인도 함께 가셔야 합니다. 공범 혐의가 있습니다. 형사의 말에 수진도 창백해졌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임의동행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정민과 수진은 겉옷을 걸치고 따라 나섰어요. 이웃들이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경찰차가 출발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정민과 수진은 말이 없었습니다. 손을 꼭 맞잡고 있었죠. 수진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조사실로 안내되었죠. 형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피해자 박말순 씨의 진술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후 2시경 경기 북부 고속도로 갓길에서 유기당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차에 문제가 생겨서 고속도로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박말순 씨를 갓길에 내려놓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이후 신고도 하지 않았고요. 형사의 말에 정민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옆에 앉은 수진도 마찬가지였죠. 형사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동기가 뭡니까? 오랜 침묵 끝에 정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어요. 하지만 엄마를 버리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화가 나서 고속도로 갓길에 65세 노인을 버렸다는 말입니까? 그날 폭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었는데요. 형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진이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형사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죠. 사과는 피해자에게 하십시오. 조사가 끝나고 정민과 수진은 별도의 방에서 대기하게 되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고 박말순이 들어왔어요. 최은정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정민은 박말순을 보자마자 소리쳤어요. 엄마, 나한테 왜 이래요? 목소리에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말순은 조용히 의자에 앉았어요. 표정은 차분했죠. 내가 왜 이러냐고? 박말순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한 걸 생각해봐라. 정민은 말문이 막혔어요. 박말순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폭우 속에 날 버렸을 때 내 마음도 죽었다. 정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박말순은 정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넌 내 아들이었어. 내가 평생 사랑한 아들이었지.
근데 넌 날 버렸어. 돈 때문에.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박말수는 고개를 저었죠. 용서? 그게 그렇게 쉬운 거냐? 정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렸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박말수는 무릎 꿇은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민아, 박말순이 조용히 말했어요. 용서는 내 몫이 아니야. 정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죠. 박말순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길 바랄 뿐이지.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최은정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소는 취하하지 않을 겁니다. 법대로 처리될 거예요. 정민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박말수는 일어섰습니다. 정민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어요. 너 잘 살아라. 내 힘으로. 더 이상 남의 것 탐내지 말고. 그리고 조사실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으며 박말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팠어요. 여전히 아들이 보고 싶었고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정민이 진짜 사람이 되려면 무너져야 했어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죠. 최은정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힘드셨죠? 박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들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박말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거죠?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마음 한편이 편안해졌어요. 며칠 뒤 법원에서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정민과 수지는 기소되었어요. 유기죄, 집행유예가 예상되었지만 정과는 남을 겁니다. 박말수는 소환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선을 그은 거예요. 아들과 어머니 사이에.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박말수는 창밖을 봤어요.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얼어붙었던 땅이 녹기 시작했죠. 나무들은 새싹을 틀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세상은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박말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재단 설립이 완료되었고 노인복지센터 건물도 마련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마을이었죠. 박말순이 오래 살았던 곳에서 멀지 않았어요. 건물은 아담했습니다. 2층짜리 건물이었죠. 1층에는 식당과 휴게실, 2층에는 건강검진실과 상담실이 있었어요. 건물 앞에는 작은 정원도 있었습니다. 꽃들이 피어 있었죠. 개관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박말수는 아침부터 준비에 바빴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정장이었죠. 거울을 봤어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전 10시 손님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주민들, 공무원들, 그리고 기자들까지.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왔어요. 박말수는 긴장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서본 적이 없었거든요. 최은정 변호사가 옆으로 왔습니다. 대표님, 준비되셨어요? 박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오전 11시 개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식순을 안내했죠. 내빈 소개, 축사, 그리고 테이프 커팅.
박말수는 단상 옆에 서 있었어요. 건물 정면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말순복지재단 노인복지센터 개관식. 그 아래로 더 큰 글씨가 보였어요. 건물 간판이었습니다. 흰색 바탕에 파란 글씨로 적혀 있었죠. 박말순 재단 마이너스 어르신의 존엄을 지키다. 박말순은 간판을 올려다 봤습니다. 자기 이름이 새겨진 간판. 평생 누군가의 뒤에 숨어 살았던 박말순. 이제는 당당히 자기 이름을 내걸었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테이프 커팅이 끝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박말수는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죠. 수많은 사람들이 박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안녕하십니까? 박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말순복지재단 대표 박말순입니다. 목소리가 스피커로 울려 퍼졌어요. 낯선 느낌이었습니다. 이 복지센터는 제 남편이 남긴 유산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남편은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마지막에 큰 선물을 남겨줬어요. 이 돈을 혼자 쓰지 말고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쓰라고 하셨습니다. 박말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외로웠습니다.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래서 이곳을 만들었습니다. 외로운 어르신들이 모여서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서로 위로받는 곳이요.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박말순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곳은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외롭다면, 힘들다면 그냥 오세요. 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말수는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사람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죠. 축하한다고, 훌륭하다고 말했습니다. 박말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카메라와 녹음기를 들고 질문을 쏟아냈어요. 대표님, 재단을 만든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박말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저도 버려진 적이 있습니다. 가족에게요. 기자들이 술렁거렸죠. 박말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폭우 내리는 고속도로 갓길에 혼자 남겨졌었어요. 기자들이 놀랐습니다. 누군가 물었어요. 그런 일을 겪으시고도 이런 일을 하시다니 후회는 없으신가요? 박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요? 아니요. 박말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그날 제가 버려진 게 아니에요. 제가 버린 겁니다. 욕심을 버렸어요. 상처도 버렸고요. 그리고 지난 가족이라는 이름까지 버렸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했습니다. 박말수는 계속 말했어요. 버리고 나니까 자유로워졌어요. 이제 제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셨나요? 박말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답했습니다. 각자의 길을 갑니다. 언젠가 아들이 진짜 사람이 되면 그때 다시 만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연이어 터지는 플래시 속에서 박말수는 웃었어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죠. 기자들이 물러갔습니다. 박말수는 복지센터 정원으로 걸어갔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꽃향기가 났죠.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박말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작게 속삭였어요. 바람이 대답하듯 불었습니다. 잘했어, 말순아.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들린 건 아니었지만 박말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지켜보고 있다는 걸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햇살이 눈물을 비췄어요. 눈물방울이 반짝였습니다. 빗방울이 아니라 햇살의 눈물이었어요. 박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얼굴을 감쌌어요. 그동안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속도로 갓길, 폭우, 아들의 배신, 그리고 50억. 모든 게 지나갔어요. 이제 박말수는 자유였습니다. 진짜 자유. 누구에게도 묶이지 않은 자유. 자기 이름으로 사는 자유. 그날 비로소 박말수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복지센터 건물이 보였어요. 자기 이름이 새겨진 간판. 박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여보. 우리의 두 번째 인생이. 직원들이 박말순을 불렀습니다. 대표님, 오찬 준비됐어요. 박말순은 일어섰어요. 정원을 가로질러 건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서는 어르신들이 모여 밥을 먹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분위기였죠. 박말순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박말순이 꿈꾸던 세상이었어요. 외롭지 않은 세상, 서로 기댈 수 있는 세상,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세상. 박말순은 그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봄날의 햇살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햇살. 박말순은 그 햇살 속에 서서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65의 박말순. 폭우 속 고속도로 갓길에 버려졌던 여자. 그날 통장에 50억이 찍혔던 여자. 이제 그 여자는 자기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박말순으로.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바로 박말순으로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여운이 남으셨나요? 댓글로 생각이나 소감 또는 사는 지역을 남겨주세요. 소통의 장이 되어 더 깊은 공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내일도 변함없이 찾아뵙겠습니다.